안녕하세요. 이번에 IB 코리안 A 페이퍼 1, 2 파이널 대비 강의를 찍게 된 장성원입니다. 자, 이번에 인트로에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 것은 이번 페이퍼 1, 2란 과연 무엇일까? 이 페이퍼 1, 2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지, 또 지금까지 이 페이퍼 1, 2 시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페이퍼 1, 2에 이제 시험의 문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문턱에 서서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어떤 학생들은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하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거고, 어떤 학생들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학생도 있을 텐데, 어떤 방향으로 준비되는지, 이것이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것인지 거기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고요? 자, 이런 분들이 바로 이 강의가 꼭 필요한 학생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공부든지 그 시험의 정확한 유형과 스타일을 알고 어떤 거를 준비될지 효율적으로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쓰게 되는 그런 쓸데없는 시간과 쓸데없는 정력을 낭비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바로 이 강의가 여러분들 이런 모든 궁금증과 모든 어떤 여러분의 필요사항을 다 채워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있잖아요. 페이퍼 1이란 무엇일까? 페이퍼 1. 페이퍼 1은요, 여러분 언신 테스트, 그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것이 페이퍼 1이죠. 그치?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대부분 크게 산문과 음문으로 나눠졌는데, 여러분 산문이라고 해서 전부 다 여기에 지금까지 여러분 알고 있는 건 전부 다 소설과 수필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 다른 것도 있어. 알겠지?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야. 음문은 근데 하나 고정되어 있지. 바로 무엇으로? 현대시로만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문학 테스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끔씩 줄거리를 분석하는 친구들 있는데, 아니야. 그럼 안 돼. 주어진 테스트에 반드시 무엇을 중심으로? 문학 장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페이퍼 1 시험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알겠지? 자, 그럼 보시면 텍스트를 반드시 중심으로, 여러분 생각과 사상이 아니라 바로 텍스트에서 근거를 제시해서 발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페이퍼 1 시험이다. 그 다음에 비문학적인 접근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을 공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서는 비문학적 접근 필요해. 어떻게? 자, 설명문을 쓰듯이 자세하게 써야 되지. 그렇지? 논설문을 쓰듯이 거기에 대한 뭐가? 나름대로 논리적인 접근,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 이 페이퍼 1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야 돼. 또 기사문,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 사안들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페이퍼 1에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이고, 이 페이퍼 1 시험의 주 목적이 되는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 목적과 방향성을 알아야지 어떤 식으로 글을 쓸 수 있을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세 번째, 산문 소설에는 소설뿐만 아니라, 수필뿐만 아니라 또 비평문, 희곡도 원래 이 문항에 들어가 있어. 원래 사실은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 중에 하나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사실 현재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은 대부분 수필 아니면 소설. 그 중에서 요즘에는 소설에 집중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지. 그치? 여러분, 그래서 이 산문편에서 소설을 준비할 때는, 산문을 준비할 때는 가능하면 소설을 중심으로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했던 강의도 소설을 중심으로 소설편에 집중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문은 현대시야, 현대시. 현대시.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 시를 잘하는 학생들은 거의 이 페이퍼 1, 2 강의가 필요 없는 학생이 될 수가 있어. 왜냐면 이 시란 것은 문학에서 정말 그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를 잘하는 학생들은 문학이 가진 상징적 의미라던가 여러 가지 장치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강의가 별로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학생들이 하더라도 완벽한 7점을 요구하는 학생들, 또 그런 학생들이 하더라도 그런 작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또 이렇게 비문학적으로 풀어쓸 수 있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은 이런 강의가 필요할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스탠더드 레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뭘 중심으로? 가이드 퀘스천을 중심으로 답을 써야 된다. 이 부분 제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강조할 거야. 가이드 퀘스천이 바로 뭐야? 전체 이야기의 흐름이자 힌트이자 거기서 출제자가 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이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나타나 있는 문화 장치를 모두 다 분석하게 되고 거기서 제일 자신 있는 것 중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의 흐름, 주제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알겠죠? 최대한 많이 분석해야 돼. 자, 그 다음에 페이퍼 2는 무엇일까? 페이퍼 2는 얘들아, 페이퍼 2는 먼저 파트 3,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또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한 파트 3 작품들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컴페어. 원래 컴페어만 하는 것이 아니지. 비교하는 것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대조 필요한 거.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비교 대조하시오, 비교 분석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 있을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 비교 분석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단지 공통점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야? 공통점 차이점을 말하고 왜 그런 차이점이 나타나는지까지 분석하라는 얘기야. 분석. 알겠니? 그것을 바로 물어보는 것이 바로 페이퍼 2 시험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둘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마찬가지로 페이퍼 1과 마찬가지로 얘도 대부분 문학 장치별로 그 해당 장치에 대한 이해를 얼마큼 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요소가 대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페이퍼 1, 2는 사실상 줄거리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작품들에 사용되어 있는 문학 장치를 얼만큼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내가 글로써 또 작품과 연계지어 여러분 배웠던 작품인데 또는 안 본 작품이라 하더라도 얼만큼 그걸 잘 연계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페이퍼 1, 2 시험의 목적이다. 이 부분 여러분 반드시 이해해야 돼. 알겠지? 이거 말고 주글 쭉 나가면 돼, 안 돼? 망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 그 다음에 반드시 텍스트 중심이다. 이건 페이퍼 1, 2 똑같아. 여러분들이 그래 여기서 등장하는 A라 인물은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왜? 그것이 왜 그 인물이 사랑스러운지 내용들을 본문의 내용을 근거 제시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론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증명해내야 돼. 여기서 A라는 사람은 지금 현대사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를 비판해도 안 된다니까? 무엇을 비판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럼 그 비판하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새로운 대안까지도 제안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전부 다 어떻게 텍스트를 중심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페이퍼 1, 2 시험의 목적이다. 알겠죠? 특히 여러분 페이퍼 2 같은 경우는요. 문항을 중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보통 3개의 문제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돼 있는데 그 3개의 문제 하나 골랐을 때 그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을 중심 쓰는 거야. 그것과 상관없는 것들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거 쓰면 아무리 많이 써봤자 점수는 없다. 알겠나요? 여러분 문항 중심으로 답을 써야 되는 것이 페이퍼 2다. 주의해야 돼. 알겠지? 문항과 상관없는 내용을 쫙 쓰면 어떻게 된다? 그건 아무리 많이 써도 점수를 받지 못한다. 알겠지? 자, 주요 문화 장치에 대한 집중적 분석 이제 표현하다. 대부분 하나, 두 가지 정도의 문화 장치를 분석하는 문제가 페이퍼 2 시험 문제야. 그만큼 무슨 말이야? 하나, 두 가지 장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1시간 또는 1시간만 또는 2시간 동안 써야 돼. 쭉 그 내용만. 아까 말했지? 상관없는 내용 쓰면 된다, 안 된다? 망한다. 상관없는 내용을 쓰면 안 돼. 상관 있는 내용만 가지고 2시간, 1시간만 써야 돼. 그럼 어떻게 돼? 그 해당 장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그 작품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미리 사전에 공부를 해놔야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집중된 분석 능력을 요구하는 것. 거기에다 충분히 연습이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페이퍼 2 시험이다. 알겠죠? 자, 사전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하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파트 3를 배워서 그 배운 내용 바탕으로 페이퍼 2 시험 보는 거니까 페이퍼 2는 사전에 당연히 준비가 가능해. 근데 그냥 책만 읽으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책을 읽으면 거의 내용이 나와 있는 그냥 내용 줄거리 물어보는 문제가 아예 없어. 줄거리 물어보는 문제 아예 없어. 뭘 물어보는 거야? 거기 사용된 장치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고 그 장치가 작품 내에서 어떤 역할과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페이퍼 2 시험 문제니까 이거 어떻게 된다? 사전에 미리 정리해야 된다. 알겠죠? 자, 이거는 강의 내용에서도 계속적으로 강조할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페이퍼 2, 이 페이퍼 1, 2 시험의 결과를 한번 볼게. 자, 15년에는 이렇게 나왔어. 네, 보시면 알겠지만, 네, 리테러처 같은 경우에는 16%가 7점 받았고, 랭릭 같은, 그, 스탠레벨 같은 학생 같은 경우는 30%가 7점 받았어. 그치? 좀 더, 하이, 점수가 이렇게 나와있지. 그치? 자, 그 다음 보시면, 네, 2016년 거 보시면요. 네, 어때요? 15%의 학생들만, 하이레벨에서 15% 학생들만 17점 받았고, 스탠레벨에서는 28점 학생들이, 28% 학생들이 7점 받았어. 비교적 높은 편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6.5점. 그래도 되게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게 되면 6.7점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노력 안 하니까 망하는 거,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2016 가지고 2017년 어떻게 하는지 볼게. 2017년 거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왔어. 보면, 자, 18%의 학생들이, 거의 19% 학생들이, 7점 받고 있었네. 그치? 그리고 27% 학생들이 7점 받았어. 여러분들, 어때요? 그 다음에 봐봐. 6점까지 보면 50% 46%야. 보통 합치면 거의 6, 70% 학생들이 6, 7점 받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거기에 속하지 못하는 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공부를 진짜 안 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저기 조금만 더 노력하게 되면 받을 수 있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점 뭐가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이 퍼센트 아래는 전 세계 다 평균이잖아. 그치? 좋은 선생님이 계시고 훌륭한 교육 자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여기에 들기가 쉽지만 여기에 대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 또는 어떻게 공부를 할지 알지 못하는 학생들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 요구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들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강의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야. 알겠지? 이 강의의 주기는 조금만 노력하면 이 안에 전부 다 여러분 들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무엇이 키포인트인지 정확하게 알고 공부를 해야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비 성적은 또 하나, 상대평가다. 상대평가를 알아둬야 돼. 알겠지? 절대평가 아니야. 그래서 그 해 학생들이 여러분 경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강의는 누구한테 필요할 것일까? 봐봐. 먼저,
IB 코리안 A 리터처 학생들 셀프 테스트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필요할 거야. 왜냐면 그 학생들은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마지막 시험 어떻게 대비할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다음에 스탠 레벨 학생이나 하이 레벨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뭔가 불안한 학생들이 이거 강의가 아주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IB 코리안 A에서 페이퍼 1, 2 시험이 불안한 학생들. 그렇죠? 나머지 뭔가 잘 본 것 같은데 페이퍼 1, 2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 모크 얘기도 봤는데 여기 성적이 잘 안 나와. 내가 뭐가 문제라서 안 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학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B 코리안 A 페이퍼 1, 2에서 고득점. 나는 고득점 받고 싶어. 7점 반드시 받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IB 코리안 A 리터처 페이퍼 1, 2의 초보 지도교사 선생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내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도해야지 학생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이런 분 여러분들이 초점과 방향성을 알 수 있게 되니까 선생님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제 강의를 들어서 감사하고요. 제가 본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본 강의 때 뵐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IB 코리안 A 리터레처 강의를 하고 있는 장성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드디어 페이퍼 1 파이널 시험 대비 강의를 찍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 시험 많이 남았지만 이 페이퍼 1 학교에서 시험 보고 하는데 이걸 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 정말 감을 잡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한 어떤 선생님들은 내가 페이퍼 1을 가르치고 있지만 과연 어떤 부분을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강조해야지만 학생들이 헷갈리지 않고 또 마지막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자,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이 페이퍼 1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작가의 작품을 분석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이번 강의는 제가 소설편부터 준비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페이퍼 1에서 주로 산문과 운문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산문에서는 대부분 소설 아니면 수필이 지금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요즘 최근 경향을 보면 대부분 소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 거기다가 또 이 소설 같은 경우는 내용은 대충 줄거리는 알겠는데 과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시험 결과들 보면 매년 이제 서브젝트 리포트라고 해서 시험 결과들 보면 이제 좀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은 자신 있게 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고득점제 학생들은 시를 많이 선택해. 그런데 우리들한테는 어때? 시 너무너무 어려워. 시 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그 하나하나의 시어에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데 그거 너무 해석하기 너무너무 어렵죠. 제가 그래서 먼저 준비한 것은 이렇게 너무 어려운 것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나중에 그 학생들 위해서 강의를 만들고 먼저 이렇게 한 중하 또는 중상이지만 좀 더 안전하게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 산문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 산문에 대한 강의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강의를 먼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소설편 먼저 처음에 시작해 볼까요? 뜬금없이 왜 세계 2차 대전 후 전범국 독일과 일본은 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는가?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우리 지금 페이퍼 1 강의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역사 이야기를 할까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페이퍼 1을 접근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감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요소가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이야. 우리 한번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은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찾아내고 또 사과하고 그러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런 거 한 적 없어? 위안부? 우리는 아니냐? 우리 강제징 이런 거 안 했는데? 우리 한 적 없는데? 막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본 사람들 전부 다 사악하고 흉악한 무리들이고 아주 간악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우리들은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독일 사람들 아주 착하고 아주 신사적인 사람들이니까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사과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독일을 보시면요.
독일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전쟁을 일으켰던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나치 세력들을 모두 다 축출해버려요. 모두 다 없애버리죠. 또 이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그 새로운 이 세력들이 그 자리를 예전에 히틀러에 의해서 쫓겨났던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됐어? 히틀러 또 나치에 의해서 자리에서 쫓겨났다가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자기 자리를 자기 저 높은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네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미국과 소련 좋아 싫어? 당연히 좋겠지, 그치? 자기는 이 나치에 의해서 저기에 몰려 있었는데 갑자기 이 미국과 소련과 연합군에 의해서 자기들이 최고 자리에 올라갔었으니까 당연히 미국, 소련 땡큐죠, 그쵸? 자, 거기다 어때? 이 나치들은 자기들을 밀어냈잖아. 그럼 이런 사람들 좋아 싫어? 당연히 싫겠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야? 잡아 가두고, 니들 잘못했지? 니들은 감옥 가야 돼! 끝까지 그들을 잡아 가두는 거야. 또 전쟁은 자기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 거기다가 이 독일을 일으켰던 산업들은 대부분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그런 기술 지원을 받으면서 원조를 받으면서 커갔던 산업들이 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또 독일의 그 주요 사람들은 미국과 소련 또 전 세계에게 전쟁에 대한 잘못을 빌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 일본은. 자, 일본은요. 일본 역시도 미국에 의해서 그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빵 맞아가지고 사과를 하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은 그 일본의 기존의 그 정치 세력들을 그대로 내버려둡니다. 새로운 내각을 꾸미고 하는 것이 너무 귀찮고 힘들었는지 그냥 내버려둬. 그냥 내버려두는 것도 끝난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이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산업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전쟁 산업이야. 왜? 바로 그 뒤에서 뭐가 일어났어? 한국에 6.25라는 그런 우리 민족에는 참담한 슬픔이지만 일본에게는 완전한 기회. 그것 때문에 일본에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미국은 바로 옆에 있던 그나마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에게서 많은 물자를 사가게 되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또 뭐가 일어나? 그래,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많은 물자가 필요하죠. 또 거기다가 이 물자들은 가까이 있어야지만 빨리 또 쉽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나라 중에서 그나마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일본에게 역시 많은 물자들을 사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토요타, 미쓰비시 이런 거 아시나요? 근데 이 회사들이 원래는요 2차 세계대전에 이 무기, 비행기 이런 것들을 만들던 회사였어요. 즉 그 회사들이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된데 가장 큰 공을 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전쟁이다. 한국전과 베트남 전쟁이 이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는데 커다란 기틀을 마련하고 만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벌던 사람 누가 되는 거야? 무기를 팔던 새끼들. 그치? 그럼 무기 팔던 사람이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일본에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무기를 파는 것을 좋아해요, 싫어요? 당연히 좋죠. 무기를 팔아서 가장 가난했던, 원자폭탄으로 완전히 거지가 됐던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돈이 많은 나라로 만들어줬는데 그 사람들 당연히 좋아하죠. 그쵸? 기존 요건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전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으니까, 그 사람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총리 같은 사람들이 신사참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신사참배하면 욕을 먹을 걸 알아 몰라? 모를까? 모르면 바보지. 뇌가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 당연히 욕을 먹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왜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자신을 지원해 준 사람들. 누가? 무기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고 끝까지 자기들은 전쟁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제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그냥 이런 역사적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어때? 독일, 일본. 우리는 독일은 좀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네. 일본은 양심 없는 사람들이네. 이런 식으로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완전하게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됐어. 여기는 뭔가 근거도 없어. 그냥 그런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때? 앞뒤 맥락을 충분하게 살펴보고 나니까 와, 왜 일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왜 독일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우리가 하게 되는 이 페이퍼 1도 사실은 이런 맥락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거야.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만 보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정말 잘못된 정보를 얻어낼 수밖에 없게 됐어. 그 앞뒤 맥락을 충분히 살펴봐야지, 거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 봐야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왜 인물은 거기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말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이 말을 하면 좀 안 되긴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으로 꼽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세종대왕님이시죠. 그쵸? 야, 그분이 이룬 업적 중에서 우리가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가 바로 뭔가요? 바로 한글을 창제한 것입니다. 물론 이 업적이 정말로 훌륭한 업적이고 이것이 우리 한국민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은혜였는지는 거기서 제가 부정할 수가 없어. 그런데 봐봐, 우리가 왜 이 한글 창제를 했을까? 정말 말 그대로 세종대왕님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저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을까? 과연 그 이유뿐일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만 있는 것 아니야. 그렇게 만약에 백성들만을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다면 세종대왕님은 이 한글을 널리 알리고 백성들을 쓰게 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어야 하지만 사실 만들자마자 한 두세 편 작품을 만들고 나서 그다음부터 쓰지 않아요. 그리고 무려 300년 동안 한글은 쓰이지 않는 단지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글로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종대왕님은 과연 왜 한글을 만들었을까? 궁금하죠? 다음 시간에 제가 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락을 살펴보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또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반드시 알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게 돼 있어요.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 IB 코리안 A 리터레처의 페이퍼 1은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자, 여러분, 정말 괴롭죠? 우리 이미 주어져 있는 이미 충분히 주어져 있는 작품을 공부하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정말 어렵고 정말 그거 너무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인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언신 텍스트를 분석하는 이런 그치? 자,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산이라면 IB 시험 문제는 이런 존재할 수 없겠죠? 할 수 있어. 저를 잘 따라오셔서 이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충분히 공부하시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또 뭐랄까요? 반드시 철저하게 나타나 있는 발췌문, 텍스트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건 제가 전에도 한번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비평. 여기다 여러분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그 요소가 왜 그렇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또 세 번째 보시면, 자, 여러분 스탠드 레벨, 이게 하이 레벨 학생도 있지만 스탠드 레벨 학생에는 가이드 퀘스천이라는 아주 여러분에게 축복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 가이드 퀘스천 왜 주는 거야? 그래,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무시하면 되는데 당연히 안 되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 가이드 퀘스천을 물어보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체 답안을 쓰는 거야.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락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어 보다면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맥락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인데, 그것을 스탠드 레벨 학생들한테는 가이드 퀘스천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답을 써야지. 그러면 그것만 쓰면 되나요? 아니에요. 그거 말고도 나머지 것도 여러분들 아는 거 다 써야 됩니다. 다 써야 되는데 중심으로 잡아야 될 것, 가장 핵심으로 잡아야 될 것은 이 가이드 퀘스천에 대한 답이다. 알겠죠? 자, 간혹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 가이드 퀘스천도 중요하지만 이건 단지 가이드일 뿐이니까 나머지 것들도 최대 많이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그것은 완벽하게 맞는 말은 아니죠. 가이드 퀘스천은 그거를 중심으로 답안을 구성하라는 오더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나열식. 여러분 시에서도 1년 1행부터 1년 2행, 1년 3행, 1년 4행, 1년 5행 이렇게 쭉 나열해서 분석하는 거. 완전 극혐. 아이비 완전 극혐.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매년 말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안타까워. 절대로 나열하면 안 돼. 알겠나요? 그럼 나열하면 어떻게 쓰나요? 그렇지.
항목별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인물, 갈등, 시점 뭐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뭐 시라면 운율, 심상, 어조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분석하고 항목별로 쓰는 것이 뭐다? IB가 땡큐 좋아하는 것들이다. 알겠나요? 자, 이제 실제로 IB 코리안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노벰버보다는 이제 5월 달에 메이 때 시험 본 학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로 찾아봤어요. 그럼 제가 이 자료들은 다시 제가 여러분들 브로그로 전체 정리한 자료 줄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2014년 볼게요. 예, 스탠다드 레벨이에요. 고양이 소설 함정임이라는 작가가 쓴 고양이 소설에는 수필. 아, 소설이야 이름 있지만 수필이야. 수필. 그렇게 나왔었고, 예, 시에서는 이성부의 벼가 나왔습니다. 자, 2015년 보시면 양수리 가는 길이라는 소설이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2016년도 뭐가 나왔어? 갯마을이라는, 이거는 스탠다드 학생들이 하기엔 너무 어려웠던, 하지만 소설이 나왔습니다. 예, 또 작년에도 2017년에도 예, 역시 소설이 나왔습니다. 그쵸? 어때요? 점점점 소설이 중심으로 나오겠다는 말. 제 말이 맞죠? 예, 소설 중심으로 나오겠습니다. 예, 시는 뭐, 무조건 시입니다. 예, 시는 뭐 변화가 전혀 없어요. 무조건 시야. 자, 이 국어가 왜 굵은 시대일까? 이게 나중에 또 설명할 거야. 이 국어 되게 중요한, IB 콜에서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작품입니다. 자, 하이레벨 거 보세요. 하이레벨 거 보시면, 자, 하이레벨 뭔데요? 예, 어때요? 2014, 2015, 2016, 2017, 소설! 그치? 자, 소설이 중심적으로 나오겠다는 것을 우리는 기출문제 형량을 통해서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여러분, 소설에서 중요한 거야. 알겠죠? 자, 소설도 보시면, 저 국어시 뭘까? 하나 건 없다. 예, 이상문학상 수상작이야. 이상문학상 뭔지 알아? 어렵지? 이상이라는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죠? 이상은요, 예, 이분은 그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 시대 때, 30년대 시대 때, 아주 초현실주의라고 해서 뭔가 되게 애매하고 좀 이상한 것들,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중심으로 쓰던 작가예요. 이런 사람들, 즉 실험정신과 탐구정신이 탁월한 그런 작품과 그런 작가에게 주는 상이 이상문학상이야. 즉, 이게 무슨 말이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석하기가 힘든 그런 아주 실험정신이 강한 작품들을 바로 이상문학상을 받게 되는 상들인데, 작품들인데, 그런 문제가 나왔어. 하이레벨. 자, 예. 점점점 난이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겠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출제 영향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 2011년, 아까 제가 밑줄 보고 있었죠? 2011년에 하이레벨에 나왔던 기출문제 작품이, 그 북어란 그 작품이 2017년에는 스탠다드 레벨 문제로 나왔어. 원래 IB 코리아는 뿐만 아니라 모든 IB 과목에서는요, 예, 똑같은 작품이 2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는 정말 눈에 찾아보기 힘든, 정말 극히 드문,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1999년도 거부터 2017년 거까지 모든 기출문제 봤는데요. 이렇게 똑같은 작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야. 근데 이건 어떤 걸 가리키고 있는가? 왜 이렇게 되는가? 바로 이제는 옛날에는 하이레벨, 2011년까지만 해도 하이레벨 학생들이 보게 했던 시험 그 수준의 작품들을 이제는 스탠다드 레벨 학생들에게 낼 것이다. 하이레벨은 더 어려운 거, 아까 말했던 이상문학상 같은 거, 예,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만큼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 저는 안 올라가는데요. 너만 안 올라간 거야. 다른 학생 다 올라갔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그러면 2011년도까지 그 이전의 작품들은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그 기출문제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스탠다드 레벨 기출문제를 연습하면 의미가 없어. 그냥 그때부터는 하이레벨. 2014년 이후부터는 스탠다드 레벨 상관없지만 2012년, 2011년 이전의 작품들은 그 기출문제들은 하이레벨로 스탠다드 학생들이 연습해야지 지금 시험 문제를 대비할 수 있다. 슬프죠? 하지만 힘내세요. 파이팅! 자, 그 다음에, 자, 하이레벨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상문학상. 예, 여러분들을, 하이레벨 학생들은 정말, 그만큼 더 깊은 연구와 깊은 사고가 필요한 작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이후에 문학 작품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나 60, 70년대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그것 작품들이 내게 되면, 어때? 그 시대적 배경이 특징이 있으니까, 뭐, 일제강점기나, 뭐, 산업화, 독재 시대,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가 되게 쉬웠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 학생들이 답이 다 똑같아져.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왜 올라갔을까?
그냥 올렸을까? 아니야. 학생들 전체적인 수준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 거야. 점점 더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문제를 더 어렵게 내는 거야. 근데 이렇게 시대백이 똑같이 나오고 그럼 누구나 다 똑같이 일자강점기 이런 거 쓰면 어때? 변별력이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점점점 적게 내고 아니면 그 시대에 쓰여졌지만 시대 배경은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는 것들을 내고 아니면 이렇게 완전히 정말 다양한 주제를 가질 수 있는 2000년대 이후 작품들이 나오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알겠죠? 자, 산문은 소설 위주로 수정을 아주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페이퍼 1은 선생님 저 공부 못하는데 이거 지금 제가 공부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포기할까요?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어. 왜냐면요. IB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평가? 바로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중간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좀만 열심히 하게 되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 없어. 알겠지? 대신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게 만들면 땡큐. 알겠죠? 자, 희곡. 비평은 출제하면서 높아지고 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원래 페이퍼 1에서는요. 이 스탠더드 레벨 같은 경우는 특히 4가지 장르에서 시험을 내게 되어 있어요. 바로 희곡, 연극대본, 그치? 그다음에 비평문, 우리가 문학 작품 비평문, 또 수필, 그리고 소설. 이 4가지에서 하나를 내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비평문은 2001년도에 딱 한 번 나왔고요. 나머지는 한 번도 비평 나온 적이 없었고 다 수필 아니면 한번 소설 나왔었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설에 중심이 되겠어. 하지만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한번 좀 다른 거 내볼까? 출제자가 바뀌게 되면요 그렇게 낼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이건 아직 그냥 가능성이고 제가 예상하는 것 뿐이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 잘 전체적 흐름을 잘 보셔야 돼.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 마지막 이 IBA 코리안 A 파이널 강좌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까? 어떻게 이 강좌를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좋을까? 이 부분 원래 인트로에 넣으려고 했다가 인트로에 제가 또 다르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걸 이 부분 첫 번째 강좌로 뺐습니다. 자, 첫 번째 강좌 보시면 여러분들 저는 이것을 IB 코리안 가이드라인에 충분히 기반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페이퍼 1에서 희곡 그리고 문학 비평문 그리고 수필 소설 이 4가지 중에서 하나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 왜냐면 가이드북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잘 안 보시거든 선생님들도. 그치? 하이레벨도 여기서 희곡을 뺀 비평문과 그리고 수필 소설에서 나오게 되어 있지만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비평문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고 하이레벨에서는 전부 다 소설 아니면 수필이 나왔었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떤 채점자 그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비평만 한번 내볼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하지만 이런 것들은 반드시 뭘 통해 할 수 있다? 가이드북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가이드북을 충분히 숙지하고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은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좀 너무 자랑이 되지만 세계 최초 강좌가 바로 IB 코리아의 최초 강좌가 바로 이 강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파이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제가 제일 처음 말했던 것처럼 파이널 시험 외에도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시면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런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기출문제 그대로 내시는 분들 대부분이시죠. 그쵸? 선생님들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그래도 중간고사 잘 보고 싶어요. 페이퍼 1 어떻게 할지 정말 알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그런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파이널 시험을 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강좌이다. 자, 이론과 실전을 접목한 실전 해결책 제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 이론 강의할 때 거기에 대한 이론에 대한 해당하는 연습 문제를 제가 만들지 못했었어요. 그때는 분명히 이미 만들어진 상태였지만, 시간상, 여러 또 항목상 그것을 실제 연습 문제를 만들지 못했는데 그 연습 문제에 대한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 이 파이널 강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는 여러분들 먼저 기본편, 강의를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이 기본 이론이 완벽하게 숙지가 된 다음에 이 강의를 듣는 건 좋아요. 왜냐면 이거는 파이널 대비 강의이기 때문에 기본 이론까지 이게 설명을 할 시간이 없어. 그것까지 다 하면 너무 이게 중복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 기본편 강의를 듣지 못한 학생들 아니면 그것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먼저 기본편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난 다음에 이 파이널 강의를 들었으면 여러분들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강의 내용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알겠죠? 자, 이거 꼭 들으라는 것은 아니야. 여러분들이 저는 뭐 기본 이론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그거 문제 없는데 학교 다 배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혹시 안 들었거나 혹시 셀프 터트한 학생들이라면 꼭 기본 이론편 제 강의를 듣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알겠죠? 자, 최근 코리안 출제 영향을 반드시 반영해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고 있고 연습 문제 만든 것들도 제가 실제로 답안을 써보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답안을 첨삭한 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답안의 모습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실전적인 강의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강의를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어떻게 될까요? 강의를 보게 되면 그냥 보고 끝나면 될까요? 안 돼, 여러분. 이거 한번 보고 끝나면 절대로 여러분이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강의한 다음에 뭐 해야 돼? 복습! 복습! 끝나가서 하는 복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효과도 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복습! 그래서 뭐 해야 돼? 바로 문제 여러분 먼저 사전에 풀어봐야 돼. 풀어보지 않고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돼. 여러분들 직접 써보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 없어. 알겠죠? 써봐야 돼. 풀어봐야 되는 거 알겠죠? 자, 근데 또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 반드시 질문 게시판을 활용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네이버나 뭐 이런 것들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네, 그런 것들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거 찾아봐도 상관없어. 근데 그래도 모르는 거지. 그래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 돼. 선생님한테. 혼자서 끙끙 앓고 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물어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이 부분에 좀 더 부족한 게 있으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합숙해서 충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내야지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훌륭한 아주 좋은 비타민 같은 강의가 될 것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 다음 시간은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항목을 평가하는가를 확인해보고 자, 그럼 어떤 항목을 평가하는지 알아야지 그것에서 우리가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실질적인 평가 항목을 알아보는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